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까? 진짜요? 자, 저희 어제가 아니군요. 지난주에 했던 데가 사무소 이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보면 99페이지까지. 자, 102페이지 할 차례죠? 네.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란 말은 밑에 있는 종업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장님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고용인 이렇게.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먼저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있죠, 이렇게. 두 종류. 자, 소공은 비교하면 증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중개물을 봐줄 수 있고 계약서 써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다 도장 찍을 사람입니다. 소공은.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등록하는 의무까지 있게 되고, 만약에 소공이 잘못하고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겠죠. 이게 소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시면 아는 거예요. 보조원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증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 못 써주죠. 중개물을 못 봐요. 그러니까 도장 찍을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보조원이 뭐 잘못했을 때 자격정지 당할 일 없겠죠. 참 편해요. 보조원은 증이 없으니까 자격정지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교육에서 차이 납니다. 우리 여기 소공은 될 적에 받는 교육이 실무 교육인데 반해서, 우리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직무 교육이다. 이렇게 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 사장님 관점에서 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하면 종업원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물론 안 줄 수도 있지만 대신 그 종업원이 사고 치고 그러면 사장님인 개공이 책임은 져야 되겠죠. 책임지시오 이렇게 돼 있고, 쓰려면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새는 이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부부끼리 같이 하는 거 인건비 전략하려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을 갖다가 어렵게 따왔어요. 몇 년을 구박을 받고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내 되는 분도 집에만 있을 게 아니고 어떡하죠?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실 나와서 같이 일하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남편이 뭐가 되고요? 개공. 그 다음에 아내는 보조원이 되죠. 예.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고용하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둘 수 있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는 지켜줘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격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성년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종업원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된다. 첫 번째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뽑았을 때는 관청에다가 뽑아 쓴다고 고용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관청에다 신고해야 돼요. 고용신고.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할까요? 그랬을 때 고용신고는 고용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전까지 고용신고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용신고 영업하기 전까지.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면접을 보고 직원 이제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근하는 그 직원은 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 없을 때는 보조원일 텐데 다음날 나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겠죠. 그 일하기 전에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신고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고용을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어느 정도 좀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고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신고를 미리 하고 그러질 않아요, 보통.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면 며칠간 일하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고용신고를 하고 또 좀 이따 뭐 그렇게 할 겨를이 없죠? 보통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나와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 청소를 막 시작하려고 빗자루를 들기 전에 뭐 해야 돼? 고용신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런 불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좋아, 그러면 고용신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좋아,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지 않고 고용신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하기 전에 뭐요? 잠깐 세워놓고 인터넷 들어가서 고용신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고용신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영업정지예요. 보통 한 달 나와요. 영업정지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잘랐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랐을 때 종료신고. 정식 명칭은 고용관계 종료신고죠. 정식 명칭은.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종료신고 이렇게 해버리자고요.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요게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하죠, 이게. 두 개가 혼동되면 안 됩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고요? 고용신고. 무게시 전, 이렇게. 그 다음에 종료신고는요,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요, 두 개 다 기억하면 좋은데, 안 되면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신고는 언제까지요? 10일 이내. 그래서 종이 10명이다. 예? 종이, 옛날에는 막 못 살고 그러면 종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저희 외할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외할아버님이 옛날에는 종이 많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고요? 못 살고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종이 10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 자,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위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기서 고용신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용신고를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등록관청이. 확인할 게 뭐냐. 일단은 고용신고하는 사람이 소공이다 그랬을 때는 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지. 자격 확인을 해야 되고, 관청이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자,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공일 때는 실무교육, 보존일 때는 직무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확인할 것은 결격자인지 아닌지. 요거 확인하죠. 또 이 세 가지를 관청이 확인합니다. 고용신고 들어가면. 그래서 요 세 가지 확인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고용되는 사람이 혹시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요. 외국 사람. 그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는 건 똑같습니다. 외국 사람도 이건 똑같아요. 자, 외국 사람이 수공으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존으로 취직하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교육 받았는지 이것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은요, 신원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요, 관청에서 이걸 확인할 수는 없죠. 확인이 안 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서류를 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 때는 여기가 차이 나요. 한국 사람일 때랑 관청이 확인할 때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직접 입증할 수밖에 없다.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교재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0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반가로 2번에 고용 및 해고 신고라고 돼 있죠. 그 해고를 갖다 종료로 좀 바꿔주십니다. 고용 및 무슨 신고요? 종료 신고. 스스로 관뒀을 때도 종료 신고하는 겁니다. 잘랐을 때만 종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관둬서 관둬버려. 그때도 하는 신고가 종료 신고죠.
자, 이때 보면 동그라미 1번에요. 셋째 줄 가시면 자, 이러한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셋째 줄 보시면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개 시작. 그런데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자,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 거기 외국 사람일 때는 제4조 제1항 6호 감옥에 해당하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겠다. 누구만 제출해요? 외국 사람. 예, 그거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줄.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권 보면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할 것 두 가지 남았죠? 결격자인지 아닌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죠? 자, 확인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 이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죠. 그러니까 확인한 거 세 가지죠. 증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격자인지 아닌지 세 가지로 확인. 다만 외국 사람일 때만 뭐요? 신원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거 공부한 겁니다. 엄청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임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이 책임지는 부분 밑에 거요. 일단 저 밑에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죠. 이걸 보고 교재를 볼 테니까요.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근거는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요. 고스란히 누가 한 걸로 보냐면 그죠? 누가 한 걸로 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 조문이 있어가지고 잘못을 누가 했냐면 고용인이 한 것입니다. 잘못을.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걸로 치기 때문에 잘못도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책임지게 돼 있다. 이 얘기죠. 이 조문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이 조문에 가만히 보면 무슨 고용인이 무슨 일만 해도 다 100% 개공이 책임집니까? 고용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책임집니까? 여기 사장님이. 영업상행위. 그러니까 사장님 돈 벌어주다가 사고 쳤을 때 책임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뭐 돈을 꿨거나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는 사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무상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재판이 벌어지면 밑에 있는 조건이 영업상 행위를 하다가 사고 친 건지 아닌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상 행위가 아니면 책임 안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됐던 게 어떤 거냐면 격리 아가씨가 손님이 계약을 체결하러 올 때 계약금을 들고 왔었나 봐요. 근데 계약이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는 안 하고 격리 아가씨한테 그 사무실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에 좀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좀 컸던 모양이죠. 격리 아가씨가 그 돈을 들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맡겨놨던 손님이 이제 돈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냐고 사장님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격리 아가씨한테 맡겨놨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지. 그랬을 때 사장님이 그 돈을 물어줄 책임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을 맡아주는 것은 지금 계약이 무산됐는데 사장님이 맡겨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들고 가기 그러니까 격리 아가씨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넣어놓은 거니까 이걸 업무상행위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참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런 것도 뭐예요? 영업상행위다. 그래서 이게 중개활동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밀접하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상행위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게 봐요. 책임지도록 그렇게 판례가 나왔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본다라고 돼 있잖아. 본다. 이걸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이거랑 추정한다 이 말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추정한다 그러면 약해요. 깨질 수 있잖아. 본다는 말이 못을 박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종원은
잘생긴 걸로 본다. 이러면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그럼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잘생긴 거야. 잘생긴 걸로 추정한다. 이건 100% 깨져. 자, 어떤 책임을 지냐. 민사 책임으로 가봐. 책임 내용 중에 민사 책임이 있어요. 민사 책임 이렇게. 요게 손해배상 책임인데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요렇게 B라는 손님한테 사고 친 거야. 거짓말한 거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고용인이 종업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여기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 책임은 둘이 같이 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여기 책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B는 배상 청구를 고용인한테 해야 돼. 근데 고용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돈이 없어. 아니면 또 도망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 피해봐요. 이 사무실 이용했는데. 그래서 둘이 같이 책임지라고 해석을 해요. 이 조문을 연대 책임을 지는 근거 조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책임져라. 핵심은 이 사람이 한 것을 이 사람이 한 걸로 본다고 해서 이 사람만, 사장님만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책임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연대 책임. 그러니까 이때 결과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본 걸 전부 다 청구를 해도 우리 재판에서는 판사가 말이에요. 다 물어주라고 판결을 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소리를 못하는 게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줬을 때는 고용인에 대해서 혹시 만나는 일이 있으면 그 돈을 갖다가 물어준 것을 대신 물어준 거 아니에요? 대신 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근데 아마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인정이 된다. 뭐가요? 구상이. 그죠? 대신 물어준 사람이 원래 물어줬어야 될 사람한테 다시 받아내는 걸 구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책임이 무서운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가만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물어주게 돼 있다. 무과실 책임이고 무서운 책임이고 무조건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지금부터 보는 형사 책임은 의미가 틀리죠. 형사 책임이다 그러면 거짓말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 이런 종업원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야. 그래서 이것은 금지행위에 들어가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 고용인이 처벌받을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50조, 이건 조문이 틀려요. 50조가 뭐냐면 양벌규정이에요. 이게 중개사법 50조에 써져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밑에 있는 종업원이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쳐버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같이 벌금으로 처벌해요. 이게 근거조문이 중개사법 50조예요. 위하고는 틀립니다. 선고해놨어요. 5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벌금으로 처벌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왜 벌금을 주냐면 감독을 갖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 때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 책임이에요. 어떠한 잘못이 있죠? 사장님한테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은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어떤 과실이 있죠? 없어요. 없어도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무과실이. 근데 형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이 있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감독 소홀한 정도의 과실이니까 이랬을 때 처벌할 때는 벌금을 물리는 거지 징역을 살린다 그러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징역은 없어요. 무조건. 때리면 뭐예요? 벌금 때리는 거야. 징역 없어요 지금? 네, 벌금만 때린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자,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벌금을 얻어봤는데 이게 중개사법 조문 50조에 걸려서 벌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중3벌 이거 공부한 적 있어요. 지난주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격자가 됩니다. 그런 거 해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요상하게 이럴 경우는 우리 사장님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까지 사장님을 결격자로 삼으면 너무 심하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그래서 최근에 이게 3번 정도 출제됐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중3벌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나 50조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3벌 이렇게 됐을 때는 결격자가 되지 않는 게 판례고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습니다. 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는 양벌 규정 양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 지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벌금 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100%매요. 결격자가 아니고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요. 자, 세 번째는 이게 벌금 무는 게 가만히 보니까 왜 벌금을 무냐면 감독을 잘못했다고 벌금 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개업공인회사분이 밑에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감독을 할 만큼 했어요. 철저히. 그랬다고 한다면 잘못이 없잖아. 그러면 벌금도 물려서는 안 된다. 즉 과실책임이라는 얘기요. 잘못한 게 없을 때는 감독을 잘했을 때는 벌금 때려서는 안 된다. 위에는 어떻습니까? 감독을 잘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감독을 잘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죠. 근데 감독을 잘했다면 벌금은 얻어맞지 않죠? 사장님인 개공이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이게 제일 핵심이요. 마지막 두 마디가. 네. 교재를 정리해보면 교재에서요 104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입니다. 104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 근거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소속 공인인증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나온 거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인증사 행위로 뭐요?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가십니다. 105페이지 가시면 책임에서요. 반가로 1번 보시면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민사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보시면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인증사는 고용인과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줄 보시면 이 경우 개업 공인인증사는 개업 공인인증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 얘기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인증사는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면서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 얘기고 혹시라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고용인을 만난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구상권 옆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가로 5번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책임입니다.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양벌 규정이라고 돼 있죠. 자,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개업무에 관해서 이 법 제48조 오른쪽 제일 위에 49조의 위반 행위를 할 때는 48조하고 49조가 뭐냐면 징역하고 벌금 받을 정도의 중요한 위반 행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누가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둘째 줄 가운데요. 그 행위자를 당연히 벌 주겠고 행위자 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자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뭘 때린다고요? 벌금형을 때린다. 벌금 동그라미죠. 이건 감독을 잘못했다고 벌금 때리는 거잖아요. 징역 못 살리고. 자, 그런데 다만 그 뒤에 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하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감독을 갖다가 뭐요? 할 만큼 했을 적에는 이런 뜻이죠.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에요? 감독을 할 만큼 했을 때는 벌금도 때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자, 밑에 있는 가로, 반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셋째 줄부터가 중요하네요. 자, 결격사유 거기에는 이 법 50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왔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 얘기만 나와도 이 사람은 결격자다 아니다. 사장님은 결격자 아닙니다. 따라서 그 뒤에요.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의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등록 취소 사유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110페이지 가겠습니다.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 범위. 요새 우리 둘째 놈이 그 총싸움 하자고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도 한 1시간 동안 제가 그냥 그 비비탄 한 거 쏘는 거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면. 그래가지고 불 끄고 해가지고 그 총을 먼저 맞은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걸로 해갖고 그때 보면 이제 또 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볼 게 업무 범위입니다. 네,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그냥 지나도 될 것 같고요. 111페이지 가보십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제일 위에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복덕방 할아버지죠. 그죠? 자, 근데 부칙에 대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요새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잘 안 냅니다, 요새는. 옛날에 내다가 요새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여기도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 페이지는 밑줄 그을 것도 없어. 만약에 부칙개공이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어. 그러면 이 부칙개공은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중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야. 부칙개공은 업무 지역이 제한을 받아. 여기 광명시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건 못해. 원칙은. 그거 이제 그냥 경험 삼아 들어놓으시라고요. 뭐 거의 안 나오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광명시에 있는 부칙개공이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부칙개공이 정보망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정보망에 올라있는 물건이 금천구 물건이 있어. 그러면 정보망을 활용해가지고 중개할 적에는 자신의 업무 지역인 이 경기도를 벗어나는 물건을 예외적으로 중개할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네. 원래는 경기도 것만 해야 돼. 그런데 정보망을 이용한다 그러면 정보망을 통했을 때는 어디 것도 금천구, 서울 것도 예외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있을 수 있어. 야, 근데 요 이제 시험 문제 낼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자, 14조에 나와 있는 거. 지금부터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112페이지. 반가로 1번에 보면 본업이라고 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써져 있죠. 반가로 1번. 한 가운데 정도 되네요. 중간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한다고요? 법인 업무를. 법인의 업무가 총 몇 가지냐면 14조에 나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본업은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지금.
그리고 부업거리가 6개가 나와. 부업이. 그 6가지 부업거리를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겸업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부업이에요. 한 6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제목만 밑줄 그으십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뭐요? 관리 대행이다. 자, 요것이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말로 임대관리예요. 임대관리. 임대관리는 임대차를 관리해준다 이거예요. 대신 관리해주는 겁니다. 임대관리. 예? 임대관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관리 대행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임대관리 뭔지 아시겠죠? 이 한국 빌딩 같은 경우도 여기 관리하신 분이 따로 있잖아. 건물주 말고 건물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관리해.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임대관리예요. 관리를 대신해줘요. 그리고 월급 받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런데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이 임대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임대관리 막 공실 있거나 그러면 막 뭐요? 중개업소를 통하든 어쨌든 하니까 집어넣고 그죠? 월세 이런 거 정하고 월세 받고 뭐 세금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막 해준 거 있잖아요. 그게 임대관리예요. 그런데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임대관리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관리하는 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 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요? 주택 두 가지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임대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여기도. 예. 이걸 법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말이에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러니까 이 임대 관리는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임대 관리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아시는 그 건물 주인들, 상가 주인들 아니면 원룸 뭐 이 주인들 있잖아요. 그 주인들을 대신해서 임대차 관리를 해주면 중개업을 할 때 도움을 받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건물, 상가 빌딩 주인 대신해서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준다고 해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좋아하고, 그러면 그 건물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하게 자기는 상가를 갖다 이렇게 세를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임대 관리해주는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월세를 잘 안 올려. 월세 안 올리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건물주를 또 소개시켜줘. 그럼 다른 건물주 소개시키면 또 그것도 임대 관리도 하면서 거기서 물건도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 관리는 이게 뭐 본업으로 해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걸 부업으로 해가지고 중개업하고 연결시키면 좋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이걸 갖다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때문에 배우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부업거리, 일감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임대 관리. 예? 예.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다.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 시험이니까 뭐하고 뭐에 대해서 임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시험이. 만약에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또는 임대 관리업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걸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게 상업용 건축물이나 원룸 같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임대업과 임대관리업은 달라요. 이건 임대사업은 업무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임대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 이것만 출제돼요. 이것만. 임대관리업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대신 임대업은요. 월세가 들어오는 월세 수입을 얻는 거라니까 다른 글자예요. 글자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대관리업하고 임대사업은 틀려요. 구별되죠?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밖에 없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얘기할 때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불러요. 앞에가 부동산이죠? 뒤에 상담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 컨설팅이에요. 조문에는 컨설팅이란 말이 없지만 우리끼리는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하고 이때 보면 이용에 대한 컨설팅, 개발에 관한 컨설팅, 거래할지 말지에 대한 컨설팅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부동산 컨설팅도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땅 갖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사무실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할까? 좀 이걸 잘 어떻게 좀 비싸게 팔 수 없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좋아. 농지인데
여기다 농가주택을 지어서 농가주택채 이걸 팔자. 농지를 바꿔서. 그렇게 했을 때 농지를 전용하고 농가주택, 전원주택 같은 걸 짓고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잖아. 그게 컨설팅이야. 그래서 비싸게 팔아주잖아. 그럼 복비도 많이 받겠지. 그럼 거기는 컨설팅료가 들어간다고. 그게 컨설팅이요.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관한 컨설팅, 이용에 대한 컨설팅. 이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이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게 온 손님, 의뢰인을 대상으로 해도 그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고, 심지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해도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손님은 누구라도 좋아. 컨설팅이만 하면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끝에다 업자를 붙이면 업무예요. 전부 다. 자,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법인 업무지만 부동산 개발업 자체는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개발업 자체는 안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개발업은 뭐예요?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예요? 그런 땅을 사서 농지를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어서 팔아먹고, 그게 개발업이에요. 그 자체를 하는 거. 그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자, 부동산 컨설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요. 여기서는 경영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경영. 그래서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경영 기법 제공입니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부를 때 경영 컨설팅이다 이렇게 부르자고요. 경영 컨설팅. 요게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나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경영 컨설팅. 그러니까 이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일까요?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야 돼. 앞에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거기가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말이에요. 시험에서 왜 또 커져버렸지?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딱 대상으로 한다 그래야 돼.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를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거기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대비할 게 뭐냐면 경영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부동산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따 돌아올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3번 그 위에다가 써두셔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부동산 정보 제공 X라고 이렇게. 제목만 딱 밑줄 그으시고 제목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예, 그런데 위에다 이건 법인 업무가 아니구나. 이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건 무슨 정보죠? 경영 정보야. 부동산 정보하고 달라요. 예, 이거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분양대행이 있어요. 분양계약을 대신해준다. 이거예요. 분양팀, 분양계약 대신해주는 거. 이걸 분양대행이라고 그래요. 분양대행업, 요게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대행 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이 딱 두 개죠? 그것 갖고 출제합니다. 뭐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또 주택. 두 가지니까. 자, 시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지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렇게 문제를 내요. 4번 냈어요. 최근에만. 자,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지. 뭐만 들어가니까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아실 게 뭐냐면 여기 대행이란 글자가 오는 거 있잖아요. 관리 대행, 여기 분양 대행. 대행이란 글자가 왔을 때 대상은 두 개 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에요. 그래서 상주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상주 대행, 상주 대행이죠. 상주 대행이죠. 상주 대행이죠. 상주 대행, 그죠? 네. 옛날에 어떤 초상집에 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결국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상주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상주 대행하신 분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자, 상주 대행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입니다. 중기업의 부수되는 업무로서 나왔죠? 중기업의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업체 소개 등. 자, 그 밑에요. 바로 밑에 보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나오죠? 자, 거기 밑줄 긋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할 수 있다고.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자,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요. 중개해주다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배하거나 또는 포장이사하거나 인테리어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필요성이 있죠. 그럴 때 괜찮은 업체를 갖다가 뭐요? 여러분 법인이 뭐요?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죠?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법인 업무로서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장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법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시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도배업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거 자체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요, 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좀 고급진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서비스잖아. 서비스. 자, 서비스 이것도 29회 또 이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 이게 서비스인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는 게 법인 업무라고요? 소개. 알선이 소개잖아요. 같은 말이란 거죠? 방금 전에 밑줄 그을 때 그렇게 두 마디가 다 나왔잖아.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예요? 알선이다 이렇게 했잖아 지금. 그러면 문제를 낼 때 이게 법인 업무인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이다. 이게 작년 문제예요. 29회 문제 이게 용역업이에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용역업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도배업이나 이사업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게 도배잖아. 이사, 인테리어잖아요. 그걸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6번은 맨날 이것만 내요. 이건 못하고요. 이것만 해요. 그럼 맨날 틀리게 하면 이거지. 하나밖에 없어요. 내는 게. 공부할 게 딱 정해졌어요. 나오는 지문도 정해졌어요. 문제도 정해졌어요. 이렇게 쉬운 과목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중개사 과목에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점수 딸 수 있는 과목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쉬운 과목이 세상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6번 하고 쉴 거예요. 동그라미 6번 보시면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라고 돼 있죠. 6번. 동그라미 6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요. 경매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경매. 그 다음에 또요. 공매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요. 알선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에서 마지막에 대리에다 동그라미 하십니다. 그래서 요 경공매 컨설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네, 그걸 보고 이제 쉴 텐데 업무를 가만히 보면 업무가 네 가지예요.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들어가 보라고 소개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업무예요.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야. 괜찮아. 이거 물건 투자 가치가 있어. 권리관계도 하자 없어. 들어가 봐.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 두 번째 업무는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입찰 대리예요. 대리 대신 받아주는 거. 이거는 소개만 시키는 거. 자, 세 번째는 공매 물건이 있어요.
공매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공매 물건이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 밀리거나 그러면 저 세무서나 지방행정관청에서 세금 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압류를 해요. 재산을. 그래가지고 공매 처분을 해요. 그때 공매 처분할 때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이거 좀 팔아달라 부탁한다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그걸 강제로 팔아주게 돼요. 법원 경매처럼. 이런 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공매입니다. 이 공매 나온 물건은 경매 물건보다 물건 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런 공매 물건을 괜찮다고 들어가 보라고 소개시키는 게 알선이고. 그죠? 공매 물건인데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걸 대신 받아주는 게 공매 대리로서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업무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네 가지가 뭐냐면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게 네 가지 업무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누구의 업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오픈하시면 여러분도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이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부칙 개국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요즘 물어보지 않아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는 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복토파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부칙 개국은 중개업 하는 것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공회 컨설팅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는 X죠.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은 업무 중에서 가만히 보면 법원 경매 물건수가 많고 물건수가 그 다음에 입찰 대리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뭐 경매 하원에서 강의를 해보거나 그러면 우리 여기하고 좀 틀려요. 그쪽에서는 막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막 나오고 그러면 다 머리 아파해요. 뭐 우리 중개사 부동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냥 경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막 뭐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막 싫어해요. 그게 아니고 이 물건이 괜찮다고 이 물건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때만 반짝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좀 들어가도 그냥 딱 요거 좋아 들어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거예요. 투자는 이걸 원해요. 이랬을 때 이거 하려면 원래 이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변호사하고 법무사까지였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중개사한테도 허용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대신 할 적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등록하고 하시오. 이렇게 하지. 이때 하는 등록은 여기 광명시장한테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법원에 등록해요. 법원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광명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있죠?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법원이에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경매 대리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경매 물건인데 알선해요. 소개해요.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습니까? 경매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죠. 이 정도는 공매 물건인데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경매 대리만 필요하다고요. 자, 세 번째.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나요? 역시 없습니다. 파란 거로 썼잖아요. 공매 대리. 그죠? 노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대리긴 대리인데 공매 물건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매 대리 정도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해도 뭐 일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주로 뭐요? 경매 대리 시장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 자, 두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에요. 동그라미 니은번요. 동그라미 6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동그라미 니은번요. 지금 동그라미 6번에 니은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동그라미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고자 한 때는 대리의 동그라미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